저는 환경오염과 바다 이야기라는 주제로 오늘 강연을 맡게 된 대구 동인초등학교 교사 김미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환경오염과 바다 이야기라는 주제로 어떤 내용을 설명드릴까 하다가 7가지 소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1번 바다의 역할, 2번 해양오염, 3번 적조현상, 4번 엘니뇨와 라니냐, 5번 바다 산성화, 6번 해수면 상승, 7번 탄소 중립 실천입니다. 소주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각각의 내용을 조금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본 강연에 앞서서 플랑크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플랑크톤이라는 것은 바다 물속에서 물결에 따라 떠다니는 작은 생물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부유생물인데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바닷속 생물들의 먹이가 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자원입니다. 플랑크톤의 종류는 크게 3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식물성 플랑크톤, 동물성 플랑크톤, 박테리아 이렇게 3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중요한 식물 플랑크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물 플랑크톤은 바다의 대표적인 1차 생산자입니다. 먹이 사슬에서 봤을 때 생산자와 소비자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생산자는 스스로 에너지를 발생해내는 그런 생물입니다. 그래서 식물 플랑크톤이 햇빛과 이산화탄소를 활용해서 광합성을 하여 탄수화물을 직접 만들어내게 됩니다. 또한 광합성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바다 표면에 서식해야지 햇빛을 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바다 표면의 서식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500종의 식물 플랑크톤이 존재합니다. 식물 플랑크톤은 굉장히 작아서 현미경으로만 관찰이 가능합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다 생물들의 먹이로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주제, 바다의 역할입니다. 바다는 육지와 바다로 나뉘었을 때 70%를 차지할 만큼 굉장히 큰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태양열을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바다가 열을 저장하는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지구의 온도가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온실가스를 흡수합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산화탄소를 바다가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가 문제가 되는 만큼 온실가스 흡수 역할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앞전에 말씀드린 식물 플랑크톤이 생성하는 산소입니다. 식물 플랑크톤이 광합성을 통해서 산소를 많이 생산해내는데, 이 산소는 바닷속 생물들의 호흡의 중요한 자원이 됩니다. 이로 인해서 해양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이 유지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바다는 우리에게 물고기를 제공을 하고 바다를 통해서 운송수단의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이 아니라 관광 자원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 같은 것들이 최종적으로는 바다로 흘러가기 때문에 쓰레기를 분해하는 역할, 또 죽은 생물을 분해하는 역할, 이 2가지 역할도 바다의 역할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해양오염의 원인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기름 유출인데요. 공장에서 이제 폐수에 섞여 있는 기름이 바다에 유출됨으로써 오염이 되는 경우와 선박사고로 인한 것이 있습니다. 선박사고는 그리 자주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한번 일어나면 굉장히 큰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오염의 아주 큰 주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화학물질인데요. 농약 대부분 그리고 폐수에는 화학물질들이 섞여 있습니다. 화학물질은 바다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환경을 오염시켜서 결국에는 바다 생물을 폐사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다음으로는 생활쓰레기인데요. 우리가 바닷가에 버리는 쓰레기뿐만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버리는 생활쓰레기들도 최종적으로는 바다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양오염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기사를 봤는데 미국에는 우리나라보다 더 우울증 약을 처방받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약을 먹고 남는 약을 이렇게 쓰레기통에 버리는데 그것이 물로 흘러가고 바다로 흘러가서 바닷속에 있는 생물들이 그 우울증 약을 섭취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적이 나타나면 원래는 이렇게 숨거나 도망가거나 해야 되는데 그 우울증 약 때문에 천적이 나타나도 그냥 가만히 있거나 오히려 덤비는 이런 이상 현상들을 보이고 있어서 여러 가지 생활 쓰레기 문제들도 지금은 심각하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제가 이 기름 유출이 좀 심각한 문제라고 했는데 2007년에 발생했던 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 사건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2007년 12월 7일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인천대교 공사를 끝낸 삼성 1호선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크고 기능이 있는 배는 이동성이 없기 때문에 예인선이 필요합니다. 예인선은 한자어로 끌레와 당길 인자를 써서 그 큰 배를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는 작은 배입니다. 그래서 이 삼성 1호선을 2개의 예인선이 끌고 가고 있었는데 중간에 와이어가 끊어져서 그 근처에 있던 석유를 싣고 있던 유조선과 충돌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 7,400억 원에 달하는 기름이 유출되게 되었고요. 그래서 외신에서는 이 바다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약 7년 정도가 걸릴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그 시민들의 저력 123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기름 제거 작업에 선뜻 나서 주었고요. 7개월 동안의 노력 끝에 원상 상태로 복원되었다고 합니다. 혼합물을 분리해서 기름을 분리해내는 방법 중에 그 기름이 물에 뜨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삽으로 바다에 떠 있는 기름을 삽으로 퍼냈다고 하고요. 돌이나 이런 바위 이런 것에 끼어 있는 기름은 직접 시민들이 흡착포를 이용해서 닦아내야 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작업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 당시에 태안의 기적이라는 사건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시민들의 이런 역할들이 중요하게 기록으로 남았고요. 이것이 유네스코에서 보존 가치가 있다고 해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한 뉴스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년 전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 사고 당시 전국에서 몰려든 123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손을 녹여가며 바위에 묻은 기름을 닦던 모습 생생하게 기억하는 분들 많을 겁니다. 태안의 기억으로 불렸던 이 당시 활동을 담은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됐습니다. 백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안을 따라 기름 섞인 파도가 검게 밀려듭니다. 2007년 12월 태안 앞바다에서 크레인선과 유조선이 충돌해 원유가 유출되며 일대 해변이 검게 물들었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전국에서 몰려든 자원봉사자만 123만 명. 해변마다 인간띠를 만들며 일일이 돌을 닦아낸 끝에 7개월 만에 바다는 제 모습을 찾아갔습니다. 큰 재앙이었는데 그 123만 자원봉사자분들께서 오셔갖고 내일처럼 다 이렇게 해줘갖고 방제가 빨리 끝났고. 이 과정을 담은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지역 목록에 등재됐습니다. 사고 대응 과정은 물론 자원봉사 과정과 생태계에 끼친 영향까지 전 과정이 상세히 기록됐습니다. 유류사고 지원본부가 실제 사용하던 철제장입니다. 이 안에는 이 당시 상황을 기록한 문서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등재된 기록물은 이런 문서나 사진 또 영상 등 모두 22만여 건입니다. 유네스코는 대규모 환경재난을 민관이 협동해 극복한 사례라는 점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양 재난 극복 기록물과 123만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이뤄낸 우리나라 전통의 상부상조 시민의식이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적조 현상입니다.
적조의 이름풀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적은 붉은 적자에 조류 조자, 이렇게 붉은색 조류라는 뜻인데요. 다시 말해 붉은색 식물 플랑크톤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식물 플랑크톤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것도 적절한 양이 넘어갈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플랑크톤이 굉장히 색깔도 많고 종류가 많은데요. 붉은색을 띤 식물 플랑크톤은 끈적임과 독성이 있기 때문에 물고기의 아가미 부분에 붙으면 호흡곤란을 일으킬 뿐만이 아니라 물고기가 죽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적조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은 붉은색 식물 플랑크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육지에 있던 영양분과 오염물질들이 다 바다로 흘러내려가는데요. 그렇게 되면 바닷가는 영양 과다 상태가 됩니다. 영양 과다 상태가 되면 식물 플랑크톤이 많아질 환경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수온이 상승하는 것을 들 수 있는데, 수온이 상승하면 식물 플랑크톤이 잘 형성될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광량의 증가입니다. 햇빛이 좋아지면 이제 광합성할 자원이 되기 때문에 식물 플랑크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세 가지 원인으로 식물 플랑크톤이 많아지게 되면 사진으로 보듯이 바닷가에서 붉은색 기운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적조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갇혀있는 호숫가나 강 이런 곳에 붉은색 플랑크톤이 많아지면 녹조 현상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래서 적조 현상으로 인한 피해는 말씀드렸듯이 그 물고기의 아가미 부분에 붉은색 플랑크톤이 붙어서 생존을 어렵게 하는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해양 생물이 대량으로 폐사하게 됩니다. 또한 물고기가 대량으로 폐사하기 때문에 어업에서도 굉장히 큰 타격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관광업에서도 이제 물고기가 폐사함으로써 나오는 그 냄새라든지 환경적인 문제로 인해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 죽은 물고기들이 이제 팔려져서 그것을 사 먹는 시민들에게도 공공 건강에 피해를 일으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적조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일시적으로는 사진으로 보듯이 황토를 뿌리는 것입니다. 황토는 가라앉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제 황토를 뿌리면 플랑크톤을 잡아서 바다 밑으로 가라앉게 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황토를 뿌려서 적조 현상을 막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바닷속에 너무 많은 플랑크톤이 있어서 생겨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가두어져 있는 바다, 양식업을 하는 바다는 가두어진 바다이기 때문에 플랑크톤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순환장치를 이용해서 바다가 잘 순환될 수 있도록 다른 바다와 갇혀진 바다를 섞어주는 이런 기계 장치 등을 사용하여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엘니뇨입니다. 네, 엘니뇨를 살펴보기 전에 세계 지도를 가지고 위치를 잠깐 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나라가 있고요. 여기가 일본입니다. 그리고 호주가 보이고 파푸아뉴기니, 태평양이 보입니다. 그리고 적도를 사이에 두고 태평양 바다를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 동그라미 친 부분이 페루입니다. 이 페루 부분이 동태평양에 해당하는 바다입니다. 그리고 이 적도에서부터 북위 30도까지 무역풍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무역풍은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바람이 부는데요. 그래서 바다의 흐름 역시 동쪽에서 서쪽으로 바다가 흘러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더욱더 단순한 그림을 가지고 엘니뇨 현상에 앞서서 일반적인 해류 이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해류 이동은 무역풍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붑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페루라는 나라가 위치하는 곳이고 여기는 아시아가 위치하는 나라입니다. 아시아가 위치하는 장소입니다. 무역풍이 동태평양에서 서쪽으로 불기 때문에 적도 쪽에 있던 방금 전 지도에서 보시듯이 적도에 페루가 위치합니다.
적도에 위치하고 있던 따뜻한 바다가 무역풍을 따라서 서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동쪽의 바다가 서쪽으로 많이 이동했기 때문에 빈 공간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 빈 공간을 차가운 해수가 채워주게 되는데, 이 차가운 해수는 북극에서부터 내려오는 바다였습니다. 북극에서 내려오는 바다는 영양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바다가 동에서 서로 많이 이동했기 때문에 그 공간을 북극에서 오는 차가운 바다가 채워주기 때문에 이 페루 쪽 바다는 굉장히 좋은 어장이 형성됩니다.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조경수역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페루에서는 이 어업이 굉장히 발달해 있는 이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태평양의 정상적인 해류 이동이 이렇게 방향이 되고, 비는 어디에 많이 오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따뜻한 바다가 동에서 서로 이동하기 때문에 이쪽 부분의 바다의 온도가 동쪽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바다의 증발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시아가 위치한 곳에 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엘니뇨가 나타나는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엘니뇨가 나타나는 그림을 보시면 차이점이 무역풍이 약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역풍이 왜 약화되었는지는 아직 알 수는 없지만 2년에서 7년 정도 사이에 한 번씩 무역풍이 약화되는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원래 따뜻한 바다가 동에서 서로 흘러가야만 하는데 그 흐름이 약하기 때문에 중간쯤에서 멈춰 버립니다. 그러면 이쪽 지금 원래 차가운 해수가 올라와야 되는데 빈 공간이 없기 때문에 올라오질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조경수역으로 굉장히 좋은 어장이 형성되었던 부분이 어장 형성이 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페루는 스페인어를 쓰는 나라인데요. 그래서 이제 페루 사람들이 이 시기가 크리스마스 연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왕 연휴일 거 푹 쉬자 이렇게 해서 크리스마스 연휴를 즐겼다고 하는데, 스페인어로 엘니뇨가 아기 예수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엘니뇨라는 명칭을 지었고요. 이 시기에는 어부들이 좀 쉬는 휴식기를 가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엘니뇨가 나타날 때 비가 어디에 많이 오는지를 살펴보면요. 따뜻한 바다가 동쪽에서 서쪽까지 가지 못하고 중태평양쯤에 멈추어 버립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중앙태평양 부분이 온도가 더 높기 때문에 여기에서 증발이 이루어지고 바다는 비는 중앙태평양에 많이 내리게 되고 상대적으로 동쪽과 서쪽은 비가 잘 오지 않게 됩니다. 네, 그러면 엘니뇨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엘니뇨는 동태평양에서 중앙태평양 바다 기온이 높아진 채로 수개월 이상 유지되는 것을 말합니다. 슈퍼 엘니뇨라는 것은 엘니뇨보다도 더욱더 강력한 엘니뇨를 말하는데, 동태평양 바다, 이쪽 어장 형성이 잘 되었던 바다가 2도 이상 높아진 채로 3개월 이상 유지가 되면 슈퍼 엘니뇨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원인은 무역풍의 약화이며 보통 2년에서 7년 주기로 반복이 됩니다. 무역풍이 약화되는 원인은 아직 발견을 할 수가 없지만 최근 1960년대부터 해수면 온도가 점점 높아지는 걸로 봐서는 지구온난화 문제가 엘니뇨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과학자들이 예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만 년 전부터 엘니뇨가 있었지만 60년대부터 해수면 온도가 더욱 높아져 이상기후가 주목을 받게 되고 있습니다. 엘니뇨의 영향을 정리하면 동남태평양의 온도 상승, 그리고 기상이변, 강수량, 강수 위치가 바뀌게 되고요. 세 번째로는 해양 생태계가 변화하게 됩니다. 원래 어장이 굉장히 잘 형성되었던 곳에서 어장이 형성되지 않는 그런 현상입니다. 라니냐는 반대 현상인데요. 스페인어로 여자아이라는 뜻입니다.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정상적인 해류 이동을 보시면 무역풍이 동에서 서로
흐르게 됩니다. 그런데 라니냐의 경우는 무역풍이 정상적인 경우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그래서 동에서 서로 따뜻한 바다가 더욱더 큰 힘에 의해서 서쪽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아시아 쪽에 따뜻한 바다가 몰리게 되고 온도가 평소보다 높은 바다이기 때문에 증발량이 많아지게 됨으로써 서쪽 아시아가 위치하는 곳에 홍수가 터지게 됩니다. 그리고 동쪽에는 상대적으로 맑은 날씨보다 더욱더 지나쳐 페루가 있는 곳에는 가뭄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라니냐는 반대 현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그러면 엘니뇨와 라니냐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니뇨와 라니냐가 있으면 홍수, 가뭄, 폭염 뭐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조기 경보 시스템을 확립을 한다면 농민들이 더욱더 이제 피해를 줄일 수 있겠습니다. 또한 홍수와 가뭄을 대비해서 자원 저장 시스템을 더욱더 점검을 해야 되겠고요. 또 이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모든 나라들이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 만큼 국제협력 정보교류 시스템을 확립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제는 해양 산성화입니다. 바다의 평균 수소 이온 농도를 pH라고 부르는데요. 1에서 14까지 단위가 있습니다. 7이 일반적인 물이고 중성인 상태입니다. 7보다 작으면 산성, 7보다 크면 염기성이라고 우리는 말을 하는데 바다의 pH를 측정을 해보면 7.8에서 8.29 정도로 약 염기성이 된다고 합니다. 이는 바닷속에 소금이 굉장히 많이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그림을 보시면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많아지면 지구온난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지금 많아지면 당연히 바다에서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하게 되고 이는 탄산이 되어서 바다가 해양 산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바다가 산성화되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면 첫 번째로 플랑크톤이 감소합니다. 바다 생물들의 아주 기본적인 먹이가 감소하게 되고 두 번째로 이 염기성에서만 형성될 수 있는 탄산칼슘이 형성되지 못하기 때문에 산호초나 조개류 또 이 물고기의 등뼈 이런 것들이 형성되지 못하기 때문에 해양 산성화 역시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해수면 상승입니다. 해수면 상승은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해수 열팽창과 빙하가 융화됨으로써 바다 수면이 상승하는 것을 말합니다. 방글라데시 등의 저지대 국가 또 몰디브와 투발루 등의 섬들이 수몰 위험에 처합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빨강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투발루라는 나라인데요. 여기가 호주이고 뉴질랜드, 오세아니아주에 속한 나라입니다. 굉장히 많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고 세계에서 4번째로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투발루에 2개의 작은 섬이 이미 침수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난민국을 지정을 할 때 기후 방면으로 이제 지정을 최초로 기후 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투발루를 지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측으로 봤을 때는 2060년에 투발루라는 나라는 완전히 침수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이 인근에 있는 호주에서는 지금 1년에 75명씩 노동자 이주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지도는 2050년도에 침수되는 지역을 빨간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가 있는데 우리나라 역시도 침수되는 지역이 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전 세계적으로 침수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해수면 상승 문제가 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의 해수면 상승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과학자 단체 클라이밋 센트럴이 진행한 시뮬레이션 결과 2050년까지 한국의 40만 명 거주지가 밀물대에 잠기게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범람 피해 예상 지역은 인천, 김포, 부산,
군산 등의 해안 도시는 당연하고 평택, 익산 등의 내륙 도시도 예상 지역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서울의 목동, 마곡동, 신도림동 일대 또 올림픽대로 대부분의 구간이 2050년도에 물에 잠길 것으로 예상했다고 합니다. 2021년 세계 기상기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세계 평균보다 해수면 상승 속도가 더욱더 빠른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0년간 9cm 정도 지금 상승한 상태이고 또 최근 10년간 그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큰 문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해수면 상승을 해결하는 방법은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입니다. 다 이산화탄소 때문에 이제 지구온난화 문제가 생기게 되고 지구온난화 때문에 빙하가 북극과 남극에 있는 빙하가 녹아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이 가장 1번이겠고 또 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녹지 보전과 재조성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해안을 보강하는 것이 중요한 방안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화석연료, 이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야 하겠습니다. 2015년 파리 기후협정을 기점으로 우리나라와 미국, 중국, 일본 등 67개국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목표를 선언했습니다. 탄소 중립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뜻은 탄소 배출량과 이산화탄소의 배출량과 흡수량을 같게 만드는 것. 그래서 실 배출량이 0이 되게끔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강연을 준비하면서 좀 몇 가지를 조사를 했는데 홈페이지 하나를 찾았습니다. 이 제도인데요. 하나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이버나 다음에서 탄소 중립 포인트 녹색 생활 실천이라고 검색을 하면 이 사이트가 뜹니다. 제도는 일반 국민이 탄소 중립 생활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서 민간 기업의 친환경 활동 이용 시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저는 이마트를 자주 가는데 이마트에 예전에는 이렇게 영수증이 길게 인쇄가 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주차권만 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회원가입을 하고 이마트에 가서 그 주차권을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면 바로 이제 주차권이 이제 인쇄가 되는데 이마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100원이 적립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이마트에 자주 가는 사람들은 전자영수증 이용한 것만으로 이제 자신의 계좌로 한 달에 한 번씩 돈이 이렇게 쌓이는 이런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또 여기 실천 항목 보시면 전자영수증에 보니까 굉장히 많은 카페들이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스타벅스라든지 폴바셋. 제가 최근에 폴바셋을 가봤는데 이제 키오스크로 이렇게 주문을 하고 영수증이 나오지를 않고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라고 나와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면 문자 메시지로 영수증이 오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자동으로 100원이 적립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자영수증 말고도 텀블러를 이용하는 것. 물론 이 모든 기업이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 참여하는 기업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텀블러를 이용하는 것은 300원. 친환경 제품 구입. 이마트에서 친환경 제품들을 굉장히 많이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팔고 제 핸드폰 번호를 누르는 순간 적립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서 이제 이런 것을 좀 더 활용하신다면 탄소 중립 실천도 하면서 인센티브까지 받을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